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콜레라 환자 발생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사회부 임상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최근 잇따라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던 바 있습니다. 2013년 이전까지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정받은 콜레라 환자는 3명에서 10명가량이 꾸준히 발생해왔지만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었는데요.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던 부산과 거제 지역의 경우 수산물 수요가 급감하고 관광업계에도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4번째 확진을 받은 환자의 경우 역학검사 결과 해외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부산시는 일단 지난 8일 최대 잠복기인 5일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상황 종료를 선포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최초 감염자들의 가족들 중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콜레라의 경우 지난 15년간 국내에서 채취되었다고 여겨졌던 질병이기 때문에 치사율이나 증상에 관한 정보도 적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 콜레라의 자각 증상과 기존의 확진 환자들의 치료 상황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확산 가능성은 적다고 해도 당분간은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콜레라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라 환자가 겪는 가장 흔한 증상은 설사입니다. 배가 아프지는 않은데 물과 같은 설사가 나타나고 구토 증상이 생깁니다. 잠복기는 보통 수시간에서 5일까지인데 2, 3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콜레라는 이른바 수인성 질병입니다. 대부분 물을 매개로 해서 감염됩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분변과 구토물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고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할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날것이나 덜 익은 해산물이 감염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데에는 1억에서 100억 개 정도의 많은 수의 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잘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은 더 적은 수의 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콜레라 증상이 발생하면 견디기 힘들 수도 있는데 콜레라 고위험군은 콜레라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이후 콜레라 환자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사례가 있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거의 잊혀진 감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 환자가 3명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환자들은 거제 지역에서 수산물을 섭취하고 콜레라균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사는 지역도 다르고 먹은 음식도 달라 환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콜레라에 감염됐는지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왔었는데 조사 결과 바닷물에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이 거제시 대기항 인근 바닷물에서 검출된 콜레라균을 분석한 결과 콜레라 환자 3명의 콜레라균 유전자 지문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와서 바닷물에 의한 콜레라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바닷물 전체가 오염되지는 않아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600여 곳의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발생한 콜레라는 과거 집단 감염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너무 과민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와 달리 집단 전염과 치사율이 없는 단순 설사병으로 감기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적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전의 콜레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콜레라 환자는 모두 완치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추가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최근에 발생한 콜레라는 치료를 받으면 수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감염병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고전된 콜레라는 설사에 동반된 탈수가 생기고 치료법도 잘 개발되지 않아 사망률이 5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았지만 현재 콜레라는 치료를 받으면 사망하지 않고 수일 내 회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률도 1% 이하로 낮습니다. 아울러 콜레라는 사람 간 전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번 국내 콜레라 발생도 집단전 발생이 아니라 산발적 발생 양상을 보이고 앞으로도 산발적으로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레라 치료는 심한 설사로 인해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액을 주입하는 것이 주된 치료법인데 항생제를 같이 쓰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콜레라 환자가 나오면서 예방 수칙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텐데요.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예방 수칙은 모두 6가지입니다. 먼저 깨끗한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입니다. 아울러 물은 끓여서 마시고 음식은 익혀 먹고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로 씻어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염된 손으로는 음식을 하지 않는 조리위생 준수하기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설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콜레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의 부실한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때문에 지난 1년간 방역체계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에서 C형 감염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이 최근에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관해 보건당국은 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올여름의 경우 이례적인 폭염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등 이상 고온 현상도 두드러졌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이른 가을쯤까지 감염성 질환들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수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가을이라 특히 이 야외 활동에 따르는 감염 질환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가을에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콜레라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이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데 털 진드기 유충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추석 기간에는 벌초나 성묘와 같은 야외 활동이 많아 감염 우려가 더 높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풀밭 위에 그냥 눕지 말고 옷을 벗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풀밭에 앉거나 누우려면 돗자리를 펴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서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산에 올라갈 경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은 다니지 말아야 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 옷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으로 집어넣어야 진드기에 물리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하려면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야외 활동이 끝난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샤워나 목욕을 하고 머리카락 등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야외 활동 후에 이유 없이 열이 많이 나거나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브리오 폐혈증이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에 의해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오한과 발열 등의 증상과 함께 설사와 복통, 그리고 다양한 피부병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먹었을 때와 어패류나 바닷물, 갯벌에 들어있는 비브리오균이 피부 상처에 접촉되었을 때 감염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간 질환을 앓고 있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서 매년 20에서 4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며 치사율은 50% 이상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어패류 섭취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간 질환 환자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비브리오 폐혈증이 잘 발생하는 여름과 가을에 어패류와 생선을 날것으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해변에 갈 때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가 났을 때는 빨리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씻고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감염병 예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32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홍역 유행 국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2번 접종받아야 하는 홍역 예방접종을 다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에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홍역 1차 접종 시기인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영아는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려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말라리아와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본인이 여행하려는 국가에서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거나 적정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황열의 경우 최소한 출국하기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형 간염은 2회 접종을 받고 말라리아는 출국하기 2주 전에는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먹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콜레라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끓인 물을 마시고 병과 캔 등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은 되도록 익혀서 먹고 과일도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 합니다. 황열과 말라리아, 댕기열과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장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야 모기에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국한 뒤에 설사와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뉴스 진단에서 콜레라 환자 발생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임상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소프트웨어 놀이터와 뉴스나이트에 대한 고두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공상과학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보거나 글을 써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로봇과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날개 달린 자동차를 상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상에만 머물던 것이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과 함께 이것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놀이터는 이러한 면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령기 청소년들이 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 역할 면에서 매우 중요할 텐데요. 소프트웨어 놀이터는 어떤 구성과 화면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과목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과거의 교육 과정과 달리 21세기의 학령기 청소년들은 성적보다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도 기존의 강의 방식에서 모듬이나 동아리를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놀이터는 이러한 실제 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현장을 취재해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PD의 계획과 촬영, 그리고 정해진 틀 안에서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비해 현장감과 실제감을 주어 시청자들에게 더욱 다가가기 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방송에서는 무인 스쿨버스를 주제로 이뤄진 수업을 다루면서 교실에서의 생생한 소음을 그대로 전달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 시청자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자칫하면 다소 산만하고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부분과 나레이션이나 배경음악을 전달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섞어 단점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놀이터는 프로그램이 주로 다루는 주제에 맞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소 접하기 어려운 과학적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시사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은 생소한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용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데요.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현한다든지 가급적 쉬운 단어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림으로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준다든지 자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해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인데요. 이러한 친절한 설명을 통해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지하게 되어 프로그램의 전달력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보기 쉽게 배려하는 구성을 갖기 마련인데요. 소프트웨어 놀이터는
청소년들을 화면 안에 출연시킴으로써 청소년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방송은 한 중학교의 동아리 수업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활동 과정을 그대로 촬영했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도 좋을 만큼 매우 친절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를 전달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교육의 목적을 갖는 본래의 목적에는 충실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수업의 과정 중에 몇몇 학생들에게 수업 과정에 대한 의견과 소감을 묻는 장면이 노출되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청소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또래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과 소감을 그대로 전달받아 공감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주제에 대한 흥미와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놀이터는 다소 어렵고 까다로운 과학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바로 그것인데요. 놀이터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어 과학이라는 주제를 어려워하거나 꺼리지 않고 즐기면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과학 관련 수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수업 내용이 매우 즐겁고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프로그램 제목에 놀이터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의도에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콜레라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은 세균의 서식이 활발해져 음식이 잘 상하고 따라서 콜레라나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단체 생활을 하는 집단에서 발생하기 쉬운데요. 특히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은 식사와 생활을 집단으로 하므로 이러한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급식의 위생이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최근 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 40여 명이 복통과 설사를 동반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급식의 위생 상태를 의심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일선 학교나 단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급식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의상 상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급식을 먹는 소비자들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 매우 적절한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의 결과가 확실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뉴스는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입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식중독과 관련하여서 한 대형마트가 유통기한을 속인 초밥을 팔아 이것을 먹은 일부 고객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는 화면을 통해 해당 대형마트의 상호와 지점명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뉴스라고 하더라도 실제 상호를 공개하지 않는 보도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원하고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물품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길 원하기 때문에 뉴스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기를 요구받습니다. 이번 뉴스와 같이 상호와 지점명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고 시청자들에게 해당 마트에 대한 불신과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해당 마트가 유통기한을 속이는 것과 같은 불법을 저질렀고 자칫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식중독을 유발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먹거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회, 정치, 문화, 건강 등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시청자들은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전달받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뉴스 프로그램은 얼만큼의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할 만큼 자극적인 표현 방법을 지양하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정보 전달은 프로그램의 제작자 입장에서 매우 어려울 것인데요. 그러나 제작자는 시청자들이 가치 판단을 잘할 것이라 믿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목적을 잊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주체의 표시가 필요한 자막이나 특정 상표가 노출되는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미 북한 연구기관의 핵실험 전 사이버 공격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는데 뉴스의 핵심은 북한이 미국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내용인데 미국이 북한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오인 가능한 자막이므로 사이버 공격을 한 주체인 북한을 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야권 대권 주자들의 행보를 보도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는데 내용 자막에서 낡은 시대를 낡을 시대로 잘못 표기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가을 날씨 늦더위 속 곳곳 소나기와 꽃축제 북적, 이달 말 설악산 단풍 시작이라는 날씨와 축제를 연이어 전달한 두 보도에서 옷 상표를 가린 기자와 가리지 않은 캐스터가 비교됐는데 간접 광고에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상표를 가리고 방송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홍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시청자 참여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방송에 참여하는 유형은 크게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며 간접 참여란 정보 제공이나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방송법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편성과 보도 전문 방송사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YTN의 시청자의 눈이 바로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주권은 다양한 형태의 방송 참여를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는 시청자들의 소통 욕구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 경우 일반 시민이 직접 뉴스 리포터나 시민 기자로 참여합니다. 시사 토론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받기도 합니다. 전화나 SNS 문자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모바일 시대 시청자 참여는 뉴스 보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취재 카메라가 미처 현장 취재를 못했을 경우 돌발 사건 현장의 생생한 영상을 시민들이 나서서 즉시 제보를 해주기도 합니다. 최근 부산 유치원 버스 터널 전복 사고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어린이와 23명을 구조하는 감동적인 뉴스 장면도 시민이 제공했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시민들의 제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형식도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건강 상담 프로그램들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참여 구성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청자 참여가 지나치게 오락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시청률 올리기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드라마 스토리를 제안도 하고 연기자는 네티즌이 올린 댓글에 그 내용대로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방송의 주체가 되고 다양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증가되면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시청률만 의식해서 검증이 안 된 시청자 참여로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청자 참여는 시청자의 의견과 독창성이 수용되고 다양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 참여가 확장돼야 합니다. 교양,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참여로 공익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실험적인 포맷 개발과 다원적인 구성으로 시청자의 영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어 공공의 이익과 시청자 권익이 보장돼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확대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의 시각을 다양한 영역에서 반영하고 시청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